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을 압박하면 집값이 잡힐까요? 정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주택자를 때리면 매물이 나오고 그게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년간의 통계가 보여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 비율은 거의 그대로였고 집값 격차는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이 정책 남 이야기 같지만 지금 우리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의 방향이 아니라 격차의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의도와 결과가 같지 않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오늘 살펴봅니다. 지금부터 숫자가 보내온 경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다. 이어 27일 국무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최대 30%까지 중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고 그게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말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봅니다. 이 정책이 처음 나온 건 2004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유예되고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취임 첫 해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취임 첫 해 다시 유예됩니다. 시행 시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가 쉽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비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다시 도입했을 때 전체 가구 중 2주택 이상을 가진 가구는 15.3%였습니다. 약 1967만 가구 중 301만 가구가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중과가 본격 시행됐지만 2018년에는 15.4%, 2019년에는 15.5%로 오히려 소폭 상승합니다. 집을 내놓기는커녕 비율이 늘어난 겁니다. 2020년 7월 10일 대책에서 중과 비율을 최대 30%까지 더 끌어올리고 나서야 비율이 내려옵니다. 2020년 15.2%, 2021년 14.6%로 하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율은 줄었지만 다주택 가구 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입니다. 2021년 다주택 가구는 314만 5천 가구로 2017년보다 13만 가구 이상 증가했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체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비율만 낮아진 것일 뿐 다주택자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중과가 유예됐을 때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2022년 14.4%, 2023년 14.6%, 2024년 14.8%로 계속 횡보합니다.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전국 집합 건물 다소유 지수를 보면 지난달 16.38을 기록했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즉 중과 시행 여부에 따라 다주택 가구가 갑자기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는 일은 통계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주택 가구만을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8년간 다주택 가구 비율의 최대 변동폭은 2.2%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25.5%에서 27.7% 사이를 오갔을 뿐입니다. 여기까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양도세 중과는 공급을 크게 늘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답은 다른 통계에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가격 격차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상위 20% 아파트값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 비싼 집과 싼 집의 격차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수치는 7.1배에서 7.3배 수준이었습니다. 4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2017년부터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2017년 800, 2018년 9.1배, 2019년 10.2배, 2020년 11.5배, 그리고 2021년에는 12.7배까지 벌어집니다.
4년 만에 격차가 5.6배 포인트 벌어진 겁니다.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집값 사이의 간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지점에서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 여러 채는 위험하다. 그렇다면 한 채에 몰아야 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입니다. 지방의 집 선호도가 낮은 집은 자산 목록에서 빠지고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돈이 모입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라고 해버리니 핵심 주거지의 고가 아파트에 모든 자산을 집중시키는 랠리가 시작했고 그 결과 부동산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도 같은 진단을 내놓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라는 정부 정책의 시장은 선호주거지 한 곳 집중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지방에 있거나 갔어야 할 자산이 수도권에 모여든 것이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2022년에는 이 비율이 11.7배로 하락합니다. 이후 2023년 12배, 2024년 12.8배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정책이 바뀌어도 격차는 다시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번 벌어진 격차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규제는 분산을 막고 집중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정책의 결과는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를 더 벌려놓았다는 점입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더 비싼 집으로 옮겨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산 가치가 높은 곳으로 갈아타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집이 없는 사람은 출발선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의 주거비는 더 올라가고 지방은 더 비어갑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던 정책이 공급이 아닌 집중을 만든 셈입니다. 연세대 상남경영원 고준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종료 전까지 일부 급매물이 나오긴 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의 공급량은 아니다. 오히려 서울 강남권 등 수요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집중되는 부의 편중 현상으로 서울의 주거 비용은 급상승하고 전국적으로는 자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이건 개별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 어디가 안전한가라는 신호를 잘못 보냈을 때 벌어지는 구조적 반응입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사람들은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그 안전한 곳은 수요가 많고 가격 방어가 되는 곳입니다. 서울, 강남, 분당, 용산 같은 핵심 주거지입니다. 이 흐름이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선택은 기억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한번 집값이 오른 곳은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가 형성됩니다. 반대로 한번 외면받은 곳은 계속 외면받습니다. 이게 바로 양극화의 구조입니다. 정책은 바뀌어도 시장의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다음 선택을 만듭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주택자에게 분노를 집중시키는 정치적 효과 외에 실질적인 공급 기능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정책은 바뀌어도 사람들의 선택은 기억을 남깁니다. 그 기억이 지금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 뉴스가 지금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집값이 아니라 격차가 다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시장은 또다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그건 공급 확대가 아닙니다. 자산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한 정리 과정입니다. 결국 돈은 또다시 핵심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집을 줄이는 정책이 과연 삶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가? 정책의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봐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8년간의 통계가 보여준 건 명확합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해도 다주택자는 줄지 않았고 집값 격차는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 속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았고 누군가는 출발선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 속에서 왜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지, 그게 어떻게 구조가 되었는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